장제원 전 의원의 죽음과 윤석열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2022년 5월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장제원은 당선인 비서실장이고 윤석열과 장제원,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화양연화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윤석열과 장제원의 화양연화. 얼마나 지금 둘이 기세가 등등하고 행복하고 즐거워 보입니까? 세상을 다 자기 손에 쥔 듯이 대한민국을 다 자기 발 아래 둔 것 같은 그런 의기양양함, 기세등등함, 행복함, 이런 게 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랬던 장제원이 2025년 4월 1일, 실제로 목숨을 끊은 거는 3월 31일 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싸늘한 주검이 됐고, 정말로 초라한, 누구도 장제원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추모하지 않는 그런 쓸쓸한 비루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제원은. 자, 그 옆에 장제원이 왜 지난번 총선 때 불출마를 선언했는지, 그리고 왜 장제원 의원이 무슨 배경과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자, 윤석열은 과연 장제원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혹시 장제원의 불출마 그리고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증거는 없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어제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에 대해서 윤석열 파면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이들의 화양연화는 3년을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이번 주 금요일에 파면되고 다시 재구속 수감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아서 감방에서 일생을 마치게 된다면, 이 장제원하고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에 올랐던 이 두 사람이 둘 다 비슷한 시점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권력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화양연화, 그리고 윤석열의 파면을 이틀 앞둔 오늘,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죽음에 대한 뉴스에 대한 단상을 제가 전하면서, 참 윤석열도 곧 장제원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겠구나. 그것은 뭐냐면 파멸입니다. 윤석열은 정치인으로서 인간적으로 완전히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눈앞에 다가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틀 뒤면 인간 윤석열의 파멸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탄핵 인용 선고부터 윤석열의 말로 파멸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사가 많죠. 이것은 지금 장제원이 하도 설치고 다니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다 싫어했다, 그런 기사입니다. 장심은 윤심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또 정권 초기에 대통령실에 장제원이 밀어넣은 여의도 출신들과 또 검찰 출신들이 알력을 빚으면서 몇 달 안에 여의도 출신들이 다 쫓겨났는데, 그 여의도 출신들을 밀어넣은 게 장제원이다,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만 좇은 그런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자부하던 이 두 남자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의견이 이제 장제원의 죽음에 대해서 별다른 동정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장제원의 죽음을 추모하지 않습니다. 많은 의견이 장제원의 일생에 걸맞은 최후다, 이런 의견을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력만 쫓다가 이 죽음을 맞이한 장제원의 이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헌재가 어제 탄핵 심판 선고를 4월 4일 날 하겠다고 하고 또 평결을 했다고 합니다. 평의는 논의하는 거고, 평결은 각자의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8명이 나는 인용이야, 나는 기각이야, 나는 각하야, 이런 의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결론이 났다. 그리고 결정문을 확정했고 이제 서명만 남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8명인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조환창, 정계선, 이렇게 8명입니다. 자, 이 8명이 지금 현재 이진숙에 대해서는 4대4로 갈렸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정미, 정계선은 인용, 김형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기각. 그래서 4대4로 갈렸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정영식하고 조한창이 각하를 했고,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나머지는 전부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흘러나왔던 이야기는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은 윤석열 탄핵 인용,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은 기각 또는 각하. 그래서 5대3의 대드락이다 이렇게 했는데, 헌재가 어제 선고일 지정하는 것을 보고 5대3 대드락설은 낭설이었구나, 잘못된 소문이었다, 헛소문이었다라는 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5대3이면 선고를 할 수가 없죠.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헌재가 판례를 남겼습니다. 미임명된 사람이 들어와서 결론이 바뀔 때는 선고하지 않는다. 즉 5대3으로 갈리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6대3이 돼서 파면이 인용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헌재가 선고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든 말든 결론에 영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8대0, 7대1, 6대2 아니면 4대4라야 됩니다. 자, 8대0, 7대1, 6대2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지 않아도 윤석열 파면입니다. 4대4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도 기각입니다. 윤석열은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대1, 6대2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8대0 아니면 4대4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4대4가 되려면 이 중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 지금 가장 윤석열의 탄핵 파면에 소극적이다, 가장 반대 의견을 밝힐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이진숙하고 한덕수 때 두 번 다 기각이나 각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여기에 김형두 재판관, 이진숙 때도 기각, 한덕수 때도 기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형두 재판관까지 가세를 하면 4대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탄핵 인용, 김형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은 기각. 이렇게 되면 4대4가 돼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겁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저는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에 설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고를 한다는 것은 이 3명 중에 적어도 1명 이상이 윤석열 파면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금 선고일이 지정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4대4 아니면 8대0입니다. 물론 7대1과 6대2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면 적어도 이 3명 전원이 파면 의견을, 인용 의견을 냈거나 적어도 이 3명 중에 1명이 인용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인데, 골프 놀자님이 이전에 저한테 알려주신 정보에 따르면 정영식이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인데, 정영식이 돌아섰다. 그래서 최소 6대2니까 나머지 김복형하고 조한창도 6대2가 나오면 어차피 인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각 의견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부 다 8대0으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헌재가 지금 4가지 쟁점 혹은 5가지 쟁점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 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느냐. 그러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세냐. 전혀 아니죠. 자,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개최됐느냐, 요건을 갖췄느냐. 한덕수도 인정했다시피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 국회 봉쇄 진입했냐, 다 봤죠, 생방송으로. 자,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조서에도 나오고 홍장원도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라.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정청래, 판사도 체포하고 김어준도 체포하고 체포 명단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측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포고령, 의회,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 언론 자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에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 예산을 끊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했죠.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4가지, 5가지 쪼개면 이거는 2가지, 이것도 쪼개면 2가지입니다. 그럼 이 5가지의 탄핵심판 쟁점 중에서 이거는 아니다, 윤석열 측 주장이 맞다, 그래서 기각을 시킨다? 저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의 줄탄핵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 말이 됩니까? 앞으로 야당이 탄핵하면 그럼 계엄을 다 선포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의 통보하는 국무회의를 했는데 국무위원 불러놓고 나는 가야 돼, 당신들이 말려봐야 소용없어, 이런 형식적인, 형식도 못 갖춘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마음에 안 들면 군대 투입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법조인들, 언론인들 체포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국회와 지방의회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해도 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아무리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자기를 임명해준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려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기각결정을 내리냐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뉴스토마토가 공개를 한 내용인데 707 특임단의 김현태가 처음에는 국회에 들어가서 체포하려고 했고 케이블타이는 수갑 대신으로 들고 갔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회유가 됐는지 문을 걸어 잠그기 위한 거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이걸로 어떻게 문을 걸어 잠그냐, 양쪽에 고리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수갑 대용이지 라고 해서 국회에서 시험까지 보여줬는데 실제로 뉴스토마토에서 기자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유지웅 기자라고 돼 있죠.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임단 707 특임단 김현태가 이끄는 707 특임단에서 와서 이 유지웅 기자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포박하려고 했던 영상을 국회 CCTV로 찾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고소를 했거든요. 유지웅 기자가. 고소를 해갖고 국회에서 CCTV를 받아서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 기자를 지금 제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영상이잖아요. 그리고 유 기자가 2차례 포박을 시도했으나 강하게 저항하면서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유 기자의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한쪽 손목씩 케이블 타이 고리에 넣게 만드는 방식으로 결박을 시도했고 어떤 설명이나 요청도 없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삭제한 뒤 풀어줬다. 자, 이래도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게 경고성이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어떤 사람도 피해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영상이 없더라도 명백하게 국회를 침탈하려 했고 헌법을 위반했고 상권 분립을 파괴했습니다만 이런 영상들이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그렇지 수사가 하면 이런 증거들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증거들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복귀시킨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자, 지금 이제 많은 기사가 5대3에서 탄핵 아니면 4대4 탄핵이면 8대0, 7대1, 6대2, 5대3은 가능성이 아예 없고 4대4인데 4대4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대3으로 선고를 못하는 이유는 이진숙 판례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그때는 3대3으로 만약에 결정이 났는데 6명 찬성이면 인용이잖아요. 미임명된 3명이 들어와서 다 찬성을 밝히면 6대3이 돼서 파면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2대4면 3명이 들어와서 찬성을 해도 결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3대3인 상황에서 3명이 들어오면 결론이 바뀌기 때문에 선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판례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3일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 1명만 들어와서 찬성하면 6대3 돼서 윤석열 파면입니다. 근데 마은혁이 미임명된 상태에서는 5대3 기각이거든요. 이렇게는 선고를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4대4면 선고할 수 있죠. 마은혁이 오나 안 오나 기각입니다. 그리고 7대1, 6대2, 8대0도 당연히 선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 마은혁이 오나 안 오나 파면이거든요. 그래서 5대3은 애초에 말이 안 됐다. 그러니까 5대3이면 선고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선고일을 지정했다는 것은 5대3은 아니라는 거고 4대4 아니면 파면인데 4대4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헌법재판관 중에 절반이 윤석열의 이런 명백한 헌법 파괴, 위헌, 위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인데 이런 반역사적인 판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중대성을 이야기한다면 자, 한덕수는 헌법을 위반했다. 그렇지만 그 중대성이 그렇게 파면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라고 해서 복귀를 시켰는데 윤석열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은 어떻게 이거보다 더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중대성을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을 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방송으로 지금 4월 4일날 헌재가 선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지금 팁을 언론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문을 먼저 낭독을 한다. 이러면 뒤에 전원일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먼저 주문을 이야기하면 그 뒤에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개별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의견을 냅니다. 한덕수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유부터 쭉 설명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렇게 결론 났고 이렇게 결론 났고 이렇게 결론 났고. 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내가
4가지다, 5가지다. 첫 번째,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가? 국무회의 의결이 정당성을 갖췄는가?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이 사실로 확인돼서 상권 분립을 위반했는가? 성관이 군대를 보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헌재가 하나하나 의견을 밝힙니다. 중대하고 심각한 위헌행위로 볼 수 있다. 봐야 된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가면 전원일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했던 관례를 보면 설명부터 쭉 하면 전원일치 파면이고 주문을 먼저 낭독하면 전원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개별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 하지만 여기에는 찬성이 인용이 6명, 기각이 2명. 이기 때문에 이 기각한 헌법재판관들이 왜 기각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설명을 하는 시간이 뒤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내일 모레 오전 11시에 볼 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낭독하느냐 아니면 주문을 낭독하지 않은 채 검토사항, 결론에 이르게 된 그런 갖가지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를 보면 전원일치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선고 요지를 먼저 읽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결론을 쭉 읽고 이래서 위반됐고 이래서 심각하고 이래서 헌법을 유린한 거고 이렇게 쭉 선고 요지를 읽으면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순서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금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윤석열 측에서 그렇게 국민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해도 지금 중도층의 탄핵 찬성 여론이 70%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일반적인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파면을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시킨다? 그럼 이거 생중계를 할 수 있겠느냐? 혹은 방청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생중계로 하고 방청도 허용했다는 것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할 것이다 라는 긍정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헌법연구관 1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 너무나 명명백백해서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이다. 재판관들이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걸로 만약 기각하면 군사 독재 시대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저희 볼리비아, 미얀마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튀르키예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튀르키예 지금 22년 동안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 박범계가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했는데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한 것은 이견이 해소됐다는 의미다. 윤석열 복귀에도 국민이 끌어낸다. 근데 윤석열이 복귀를 시키겠느냐? 저는 윤석열이 복귀하면 저는 조선일보가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조선일보가 승복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조선일보 사설인데 윤희에게 마지막으로 승복 선언을 요청한다. 가짜는 신문입니다. 가소롭습니다. 아니 내란죄는 윤석열이 저질렀는데 왜 이재명에게 승복을 하라고 합니까? 정말 황당한 신문입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징계 절차잖아요. 지금 징계 대상자가 승복을 해야지 누구 보고 승복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국민들 알기를 아주 졸로 아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승복한다고 해도 제가 승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승복하라면 승복합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좋게 평가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 보여준 실적, 능력, 자질 이런 걸 높게 평가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시킨다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저는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승복하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윤석열 탄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승복하자면 다 승복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승복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복귀하는 결정을 헌재가 내린다면 절대로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당사자도 아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승복 선언을 요청한다.
지금 윤석열은 승복선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뭐 조용하게 헌재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이 윤이 동시 퇴장론을 들고 나오던 조선일보가 지금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승복선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오늘 황당한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대한 전문가 6인의 의견이라 그래서 국회 침탈 시도 위헌 명백, 입법 독재에 맞선 권한 행사. 이게 반반인 것처럼 이렇게 또 기사를 실었어요. 이 6명입니다. 자, 밑에 내려보시면 이 3명은 인용입니다. 이 3명은 기각입니다. 이 3명은 유명한 사람이죠. 맨날 나와서 뭐 요건이 안 되니까 각하해야 된다, 뭐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이 반반으로 의견이 갈려있는 것처럼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대다수는 윤석열 파면이 불가피하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국민 대부분도 상식적인 국민들은 특히 중도층이라고 스스로 밝힌 주관적 이념 성향에서 70%가 윤석열 탄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틀 전날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은 의도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여론에 물타기를 해서 이것이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반반으로 갈려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놓고 자기네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선언을 요청한다. 조선일보가 지금 승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면서 되지도 않게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을 요구하고 징계 당사자인 윤석열이 승복하면 될 일을 그러니까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복귀해서 지금 그런 헌재가 기각해서 복귀할 것이란 망상에서 빠져서 저런 전문가 한 줌밖에 안 되는 전문가를 쓰고 또 쓰고 인터뷰 또 하고 해서 마치 반반으로 법학자들, 헌법학자들 의견이 갈려있는 것처럼 조작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를 왜 오늘까지 싣고 있습니까? 지금 상식적인 사람들은 자 보수입니다. 이석연도 100% ABC 확신한다. 그리고 헌법학자 전체 한번 투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이게 마치 5대5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조선일보는 자기네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헌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6월 3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왜?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뭐 송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대통령 직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때부터 60일을 계산을 하면 6월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6월 4일이죠. 그런데 통상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 날 치러집니다만 6월 2일이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적인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굳이 수요일로 꼭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60일을 계산해서 가장 늦게 하면 6월 3일이 유력하다.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 고리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이 없이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6월 4일 날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62일 뒤, 60여일 뒤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란 이후 언론 보도 기계적 중립이 틀린 까닭이라는 시사인의 기사인데 내란의 기계적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의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이 이 정도로 올라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때는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올라온 데는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마치 양쪽이 무슨 정책적 견해 차이를 두고 다투는 것처럼 반반씩 보도하면서 내란 세력에게 엄청나게 스피커 노릇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마치 윤석열 파면 탄핵 심판이 반반 엇갈린 것처럼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균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균형입니까? 명백하게 헌법을 파괴하고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탈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기계적 균형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가 들어서겠지만 뭐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FBI 같은 이런 범정부적 수사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나 지난한 과제죠. 대부분이 민간기업입니다. 언론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인데 민간기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까지 가기에는 윤석열
파면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일단 이틀 뒤 윤석열 파면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파면 D-2일의 악마팀장의 단상입니다. 이 화양연화, 윤석열과 장제원의 화양연화 시절, 장제원은 비참한 최후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이 사진이 찍힌 것은 불과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장제원의 화양연화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